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모든 것은 언젠가는 흐트러집니다. 아무리 균형을 잘 잡아놨어도, 아무리 단단하게 동여맸어도 조금은 흔들리고 조금씩 풀리고 말죠. 자산 배분도, 주식 포트폴리오도, 연간 계획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 다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우리는 리밸런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퇴직연금도 방치하게 되고, 그래서 오죽하면 디폴트 옵션이라는 것도 도입됐죠. 퇴직연금 가입자가 운용 방법을 고르지 않으면 금융사가 사전에 지정된 대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가끔은 멈춰서서 나 자신을, 그리고 나의 자산을 바라봐야 합니다. 채권 시장이 흔들리고 주식 시장의 흐름이 변하면 퇴직연금 계좌에 담긴 자산을 다시 배분해야 하고요. 고평가된 자산을 덜어내고 저평가된 자산을 더 담아야 합니다. 또 일하고 돈 버는 데만 너무 집중했다면 휴식할 시간을 가져야 하고, 가족과 주변 사람도 챙겨봐야 합니다. 너무 오래 방치한 자산은 자산 배분의 균형이 깨져가고, 너무 오래 되돌아보지 않은 건강과 인간관계 역시 균형을 잃어갑니다. 다시 중심을 잡고 다시 무게를 조절하고 잃었던 균형을 회복하는 시간, 그게 오늘이어도 좋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6월 16일 또 활기찬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배기명님, 비오는 월요일 함께합니다. 임근재님도 비오는 아침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제주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렸다고 하죠.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는데요. 비 피해 또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촉촉하게 대지만 적셔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최근에 환율도 좀 변동성이 커졌는데요.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죠. 그 말은 미국 달러화랑 비교해서 원화가 너무 저렴해지는 걸 막고 적절한 수준으로 가치를 올려야 한다, 이런 무언의 압박일 수도 있는데요. 관세 전쟁 이후에는 환율 전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죠. 퀴즈 나갑니다. 오늘은 객관식입니다. 객관식이라는 건 곧 어렵다는 뜻이에요. 다음 중 우리나라 돈 원화로 바꿨을 때 현재 환율 기준으로 가장 비싼 화폐는 무엇일까요? 원화를 가장 많이 내줘야 하는 상대국 통화는 뭘까요? 1번 일본의 100엔, 2번 미국의 1달러, 3번 영국의 1파운드, 4번 유럽연합의 1유로. 일본의 100엔, 미국의 1달러, 영국의 1파운드, 유럽연합의 1유로. 1, 2, 3, 4번 객관식입니다. 어려운 것 같네요. 벌써 이제 오답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한 940~50원대, 하나는 1360~70원대, 하나는 1800원대입니다. 하나는 1500원대인데, 힌트를 좀 드리자면 무게를 뜻하는 용어랑 같은 이 통화가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무게에 연동해서 처음에 이 용어가 만들어졌다라고 하고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KBS 콩,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듣고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이동희님이 모르면 이 번호를 찍으신다고 하면서 보내셨는데 정답 맞추셨어요. 자, 오늘의 경제 뉴스 같이 들어보시죠.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강영현 기자,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요즘 물가 상승이 심상치 않은데요. 이 가운데 중동 지역의 긴장으로 에너지 관련 가격 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다음으로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면은 8개월 후에 진짜로 집값이 오른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뉴스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환주 기자는요? 네, 앞으로 카카오톡에서 불법 채권 추심, 빚 독촉을 하면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소식 준비했고요. 네. 또 G7 일정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출국,
했는데요. 그 관련 소식과 그 전에 초대 인공지능 미래기획 수석으로 민간 전문가를 임명했다라는 소식까지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부터 들어볼게요. 이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소식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제에도 또 여파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군사 시설에 이어서 가스전 그리고 미사일 기지까지 공습을 하면서 양국 간의 공격이 단순한 보복을 넘어서서 전면전으로 확대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은 중동 지역의 에너지 수입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도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경고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자료에 따르면은 한국의 대륙별 원유 수입 비중이 이제 중동이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인데요. 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이라크 등 이제 주요 수입국 대부분이 중동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아진 이유가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2021년 이후에 중동 의존도가 다시 높아졌는데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의 타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석유뿐만 아니라 LNG 같은 경우에도 중동 수입 비중이 3분의 1 이상인데요. 관세청의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은 지난해 한국의 LNG 수입에서 중동 국가인 카타르와 오만을 합치면 36%에 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또 가장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느냐 이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그 중동산 원유 그리고 LNG의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 석유 수송량의 5분의 1에 육박하는 규모인 하루에 약 2천만 배럴의 원유와 이제 석유가 이곳을 통과합니다.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만과 아라비아해를 연결하는 호르무즈 해협인데 이란과 아랍에미레이트 사이의 좁은 수로를 뜻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만에서 인도양으로 진출하는 유일한 출구인 만큼 중동산 에너지를 수입하는 뭐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이런 아시아 국가들에게 특히 중요한 항로로 꼽히고 있습니다. 에너지 업계 안팎에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이곳을 지나는 유조선을 공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란은 지난 2018년에 미국이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하고 이제 제재를 제기하자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를 경고한 전례가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시장에 오일 쇼크급 충격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에너지 100%를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휘발유, 가스 가격 인상은 물론이고 뭐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전반에 인상 압력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은 유가 10%가 상승하면은 기업 비용이 제조업은 평균 0.67% 그리고 전 산업 평균으로는 0.38% 증가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냐. 그 최근에 기사들을 이제 찾아보니까 과거에는 언급만 했을 뿐 직접 봉쇄한 적은 없었다라고 하고요. 또 이란이 자체적으로도 무역의 한 90%를 해상 무역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게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고 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는 그 에너지들 이라크라든지 카타르 자신들 우방 국가들마저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선택할 수 없다라고 하고 또 하나 미군이 개입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서 좋은 선택지는 아니다. 이런 또 시각들이 나오더라고요. 음식료품 물가도 계속 올랐죠.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는 어떨까요? 네, 요즘에 물가 정말 많이 높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실 텐데요. OECD의 구매력 평가를 고려한 물가 수준 통계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의 식료품 가격이 2023년 기준으로 147, 이게 OECD 평균을 100으로 놨을 때 147이거든요. 그러니까 47%가 높았습니다. 이건 실제 각국 국민이 느끼는 체감 물가 수준을 비교하는 지표인데 여기에서 스위스가 1등이었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큰 미국 그리고 일본, 뭐 영국, 독일 등도 우리나라보다 음식료품 물가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2020년 이후에 누적으로 식품 물가가 25% 올랐다는 통계청 조사도 있었는데요. 전체 소비자 물가 가운데 체감도가 높은 생활 물가 그리고 식품 물가가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많이들 느끼고 계실 겁니다. 네. 자, 이완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 들어볼게요. 그 채권 추심을 뭐 메신저, 그죠? 뭐 전화 통화 다양하게 할 텐데 카톡을 통해서 불법 채권 추심을 하면 안 된다. 이 빚독촉이 금지된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오늘부터요. 불법 사기운용업자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을 중지하는 건데요. 그동안 불법 사기운용업자가 채무자의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에게 카카오톡으로 욕설을 하거나 협박하는 일이 다수 적발이 됐습니다.
또 채무자에게 반복적으로 야간에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제3자, 뭐 가족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빚을 갚으라고 무리한 요구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삭제하냐면 이제는 카카오톡 앱을 통해서 가해자를 일단 친구 목록에서 삭제를 하고요. 네. 채팅창 우상단에 보면 그 물결 표시가 있는데 이쪽을 클릭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혹시 신고자 그 누설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돼서요. 네. 뭐 신고자를 포함해서 2차 가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또 참고로 그 추심을 할 때는 전화는 밤 9시 이후부터 오전 8시까지는 금지되고요. 전화나 문자는 하루 3번을 넘으면 안 됩니다. 이거 어기면 불법인 거고요. 이 금감원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받을 계획인데요. 또 불법 대부행위자, 채권 추심자의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를 통해서도 해당 번호까지 차단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추심은 오전 8시부터 밤 9시까지만 가능한데 그 이외의 시간, 막 새벽 시간대에 카톡을 보낸다. 이것도 이제 불법이라는 거고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뭐 당연히 불법이었던 건데. 자, 그리고 중고거래 많이들 하시는데 여기도 참 사기 사건이 많습니다. 최근에 또 어떤 수법이 많습니까? 이게 민생 범죄라서 심각한 건데 이 과거 중고거래의 전형적인 사기 패턴이 이 돈을 입금하면 판매자가 약속된 물건 대신에 비슷한 무게의 뭐 벽돌이나 뭐 쓰레기 보내는 사례가 많았었는데요. 네. 이 최근에는 문고리 거래를 제한하고 가짜 주소를 알려주는 사기가 기승입니다. 문고리요. 예, 그 문고리 거래가 뭐냐면 구매자가 대금을 치르면 판매자가 집 앞 문고리에 물건을 걸어두고 가져가게 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예, 맞습니다. 이게 서로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돈을 받고 물건을 편한 시간에 가져가도록 하는 건데요. 이게 코로나19 이후에 보편화된 거래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집 주소까지 알려주는 거니까 더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요. 예, 맞습니다. 이 문제는 이 판매자가 허위 주소를 알려주고 돈만 받아 챙기는 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는 문고리 거래로 아이폰을 구매하기로 했다가 약 500만 원 가량의 사기 피해를 본 사례가 접수가 됐습니다. 이 사기꾼들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서 뭐 주소가 찍힌 신분증이나 물품 사진까지 보내주면서 안심을 시켰지만 결국 사기였던 겁니다. 이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피해가 매년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2020년에는 피해 금액이 약 1,900억 원 정도였는데 지난해에는 3,600억 원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또 피해 건수도 36만여 건으로 5년 사이에 1.5배 늘었습니다. 이 중고거래 사기는 피해액이 크지 않아서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분들 많은데요. 이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신고를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중고거래를 할 때는 물건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돈을 보내지 말고 그 안전결제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게 참 민생 범죄여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긴 한데 그 피해 규모가 워낙 또 소액이다 보니까 경찰이 그 건건이 다 대응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야 또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측면도 있는데 이게 참 아쉽더라고요. 자, 강영현 기자에게 갑니다. 왜 경제는 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심리의 지배를 받고 집값 역시 마찬가지네요. 네, 한국은행 연구가 나왔는데 주택가격 기대 심리가 물가 기대 심리와는 다르게 실제로 주택가격 변동에 선행을 하고 특히 8개월 후 주택가격 상승률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래 집값을 상당히 잘 예측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건데요. 반면에 이제 소비자 물가 기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미래 물가를 반영한다기보다는 현재 시점의 물가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선행성은 뚜렷하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가격 기대 심리와 미래의 집값이 매우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면서 가계부채와 산업생산 그리고 물가 등의 주요 거시지표도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요. 특히 가계부채 상승세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선 또 어떤 전망들이 나올까요? 일단 지금 오른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8개월 후에 집값이 실제로 오른다는 것을 보여준 건데요. 네네. 주택 가격 기대 심리를 가장 많이 자극하는 요인은 통화 정책 완화, 금리 인하가 되겠죠. 그리고 특히 거시 건전성 정책과 함께 완화된 국면에서는 자극 효과가 더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은에서는 주택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에 줘야지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특히 2022년
2020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2년간의 기대 심리를 중립적인 수준에서 유지했다면은 주택가격 상승폭이 24%에서 11%로 줄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심리를 잘 조정을 했다면은 부동산값 폭등을 절반 정도만 겪을 수 있었다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저희가 방송해드린 별책부록이 딱 그런 내용이었는데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경제가 움직여왔고 그 인간의 심리를 잘 조절했을 때 경제적 버블을 또 꺼뜨릴 수도 있었다. 또 이런 내용이 있었죠. 못 들으신 분들은 다시 들으셔도 좋습니다. 별책부록. 집값을 가장 잘 맞히는 집단 이거 알 수 있을까요 혹시? 네, 이 연구에서 이것도 같이 나왔는데요. 2013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집단별 기대 심리 수준 및 예측 성공률을 분석한 결과에 남성의 주택가격 상승률 방향성 예측 성공률은 77%였는데 네. 여성의 80%보다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좀 의미가 있는 게 네. 이게 한은의 2024년 전국민 금융 이해력 조사 결과로는 이제 남성 그리고 노인 그리고 저소득층이 좀 낮은 것으로 나왔는데 반면에 그 집값에 대한 예측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령별로 봤을 때 금융 이해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70대 이상의 방향성 예측 성공률이 81%로 가장 높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반면 오. 금융 이해력이 가장 높은 40대 예측 성공률은 77%로 가장 낮았습니다. 오. 그리고 소득별로 봤을 때도 월소득 5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금융 이해력이 68점으로 높았지만 방향성 예측 성공률은 71%에 불과했고요. 반면에 월소득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하에는 금융 이해력은 낮았지만 방향성 예측 성공률은 82%로 고소득자보다 매우 컸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이해도가 낮은 집단의 주택 가격 기대 심리 수준이 더 높은데 이는 상승을 예측하는 비중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객관적인 통계나 경제 지표보다는 일상적으로 본인이 체험하는 가격 변화, 그리고 추측, 직관에 근거해서 기대를 형성하는데 이게 더 높은 예측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네요. 코로나19 당시에도 주식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계층이 주부였거든요. 예. 그리고 가장 수익률이 낮았던 계층이 20대 남성이었는데 매매를 자주 하면서 수익률을 깎아먹었기 때문인데 부동산 같은 경우도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뭐 올라서 뭐 승리한다 이런 공식이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케인즈가 이야기를 했듯이 마치 미인 대회 주식 투자를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중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번 조사에서 또 딱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기대 심리를 또 잘 컨트롤해야 한다라는 건데 최근에 또 주택담보대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금융당국이 은행 관계자들을 다시 또 소집한다고요. 네, 금융당국이 오늘 전 은행권의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을 불러서 비공개 가계부채 간담회를 갔는데요. 최근에 서울 강남 3구와 그리고 마용성 집값 급등이 있었는데 이것이 강북권 그리고 경기 과천 분당까지 번지고 있고 이와 함께 가계대출 증가폭도 커지면서 긴급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적인 영업에 나선 은행들을 주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일부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려서 대출 한도를 늘려주고 그래서 이제 갭 투자에 악용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우려가 나오는 그 서울 지역에 한해서 막연했던 그 조건부 전세 대출도 다시 취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금감원은 NH농협은행 그리고 HC 제일은행 같이 최근에 가계 대출이 급증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요. 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있는지도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은 은행의 대출금리가 너무 높다. 예대금리차 너무 크다라는 지적을 했고 또 그렇게 해서 대출금리를 낮추면 더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가게 될 테고 그러면 이 늘어나는 가계대출을 또 창구 지도를 통해서 은행들은 오는 손님들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참 이것도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이후에 또 나오는 소식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보죠. 자, 이환주 기자에게 갑니다. 인공지능 시대, 이거 뭐 우리가 뒤처지면 안 될 텐데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엄청나게 강조를 했고요. 대통령실 AI 수석에 민간 전문가가 임명됐어요. 예, 맞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초대 인공지능 미래기획 수석으로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을 임명을 했는데요. 네.
네이버의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 X 개발을 총괄한 민간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40대 후반인데 이게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고요. 하이퍼클로바 X는 한국형 챗 GPT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AI 주권을 강조해 왔는데요. 반도체, 히토류, 군사력과 같이 AI 기술이 미래에는 한 국가의 이익에 직결된다라고 본 겁니다. 하종우 센터장 역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AI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면 문화의 다양성이 사라질 수 있고 각 국가와 지역의 맥락을 반영한 소버린 AI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소버린 AI란 게 특정 국가와 외부 의존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 통제, 운영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과 생태계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맞춤형 AI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 미래기획수석은 향후 5년간에 100조 원 규모의 국가 AI 투자 및 인프라 전략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더불어서 향후 국가 최고 인공지능 책임자 역할도 동시에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G7 주요 7개국 G7 정상회 참석을 위해서 오늘 출국하죠. 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2일 만에 첫 해외 순방으로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이 G7 회원국은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7개국인데 캐나다에 초청을 받아서 가는 거고요. 네. 내일은 G7과 우리나라 등 초청국 확대 세션에 참석할 예정이고요. 또 오늘은 캘거리에서 초청국 국가들과 양자 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초청국가 회원국을 포함해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AI 에너지 연계를 주제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두 차례 발언할 계획입니다.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 어떤 의미로 보면 좋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지난 6개월간 멈췄던 정상외교 공백 상태를 해소하고요. 네. 정상외교를 복원, 재가동을 알리는 출발점입니다. 또 이재명 정부가 국익을 위한 실용외교 노선을 본격적으로 펼치는 시발점이 될 거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이번에 G7에서 미국과 관세 협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네. 첫 외교 무대 대비만큼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관세 협상 등 현안에 대해서 급할 것도 없고 서두르지 않는 편이 좋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정상 외교를 정상적으로 가동한다라는 것부터가 일단은 의미가 있는 거고요. 오늘 파이낸셜 뉴스 이완주 기자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알람 시계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은 객관식으로 나가고 있죠. 우리나라의 원화를 바꿨을 때 현재 환율 기준으로 가장 비싼 화폐, 원화를 더 많이 줘야 하는 화폐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객관식 1번 일본의 100엔, 2번 미국의 1달러, 3번 영국의 1파운드, 4번 유럽연합의 1유로. 이 중에 환율로 금액으로 따졌을 때 어떤 게 가장 높을까요? 힌트를 이게 지금 한 1,850원대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힌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야겠네요. 9464님 4번 맞나요? 아닙니다. 0092님 100만 21번째 보내봅니다. 1번. 0092님은 100만 22번째 보내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보내주시고요. 0083님이 케이크 중에서 이 케이크 제일 무겁다고? 예. 맛있다고가 아니라 무겁다고요. 예. 정혜라님은 미용실에 왔는데요. 여기도 성공예감 청취하고 있네요. 대호님 목소리 들으면서 이쁘게 단장하고 있습니다. 좋은 미용실 다니시네요.
감사합니다. 최진영 님이 이 통화가 2,000원일 때, 그 환율이 2,000원일 때 배낭여행을 갔었는데 물가가 너무 비싸서 대형 박물관 앞에서 식빵 먹으면서 비둘기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싸웠습니다. 힌트가 좀 되셨을 겁니다. 1번 일본의 100엔, 2번 미국의 1달러, 3번 영국의 1파운드, 4번 유럽연합의 1유로. 이 중에 어떤 게 가장 비쌀까요? 정답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이제 날이 더워지면서 저녁에 야외 자리를 펴고 먹는 그런 식당들이 이제 인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야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야외 취식, 과연 이게 또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부터가 불법인지 이거 진짜 한 끗 차이라고 하거든요. 슬기로운 법률 생활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법무법인 길도 윤예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예림입니다. 혹시 밖에서 음식 드시는 거 좋아하세요? 예, 요즘 같은 날씨면은 좀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작년 11월에 날이 좀 따뜻한 날에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야장에서 놀았는 적이 있었는데 대학 때 캠퍼스에서 잔디밭에서 같이 얘기하던 그런 그 기억도 기분. 나고 좀 좋더라고요. 좋죠. 그런데 가게 앞에 테이블을 깔아놓는 것 과연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부터가 불법인가 이거 중요하죠. 네. 아니 저희 집 앞 치킨집에서도 사람들이 좀 잘 안 다니는 인도 쪽으로 테이블 좀 몇 개 아하. 놓고 손님 받더라고요. 네. 서울에서는 뭐 예전부터 유명했던 뭐 을지로 아니면 뭐 종로 3가뿐만 아니라 신당동에서도 요즘 야장이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이 과거에는 어르신들 문화라고 생각하다가 요즘에는 MZ 세대들이 레트로 열풍으로 젊은 층이 더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면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인도에 테이블을 깔다 보니 사람들이 차도로 통행하는 경우도 좀 왕왕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식품위생법상 건축물을 제외한 공간에서 음식을 조리하거나 음식점을 영업하는 행위는 전면적으로 금지였습니다. 하지만 야외 취식이 이제 인기를 끌면서 네. 2020년에는 원칙적 허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면은 야장 영업 가능합니다. 일단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된다 해서 네. 신고하면은 운영할 수 있다라는 네. 건데 조리가 돼서 나오는 거 뭐 예를 들어 튀겨 나오는 치킨 같은 거 말고 네. 아예 버너 같은 거 갖다 놓고 삼겹살 구워 먹거나 탕을 끓이는 거 이거는 조금 논쟁이 있더라고요. 기준이 네. 어떻게 돼요? 예, 그래서 이건 따로 좀 정해져야 되는데 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에 주거 지역과 인접하지 않고 화재 위험이 없는 일반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5개 조리를 허용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는 것인데요. 네. 이에 따라서 부산 영도구, 뭐 경기도 성남시, 의정부시 그리고 충남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 재개정을 통해서 5개 조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가스버너를 이용한 5개 조리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실제로는 가스버너를 이용해서 뭐 고기를 굽거나 국물을 데워 먹는 수준의 5개 조리는 뭐 관행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 이런 분위기는 좀 더 확산되고 있는 추세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도 5개 조리를 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자체 조례를 통해서 네. 허용이 된다라는 거. 네. 근데 이게 가게 바로 앞까지는 뭐 어떻게 또 이해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자전거 도로나 인도까지 테이블을 놓으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거 좀 네. 과하죠. 네네. 여기서는 이제 도로교통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허가 없이 인도나 차도에 테이블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유지에 파라솔과 테이블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은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은 법 152조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세네요. 네. 특히 이런 거는 또 경쟁 업체에서 사진 찍어서 신고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 맞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좀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왜 건물 옥상을 활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네네. 뭐 루프탑이라고도 부르는데 맞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예, 이 가게와 맞닿아 있고 사장님에게 사용 권한이 있고 네. 또 다른 법에 저촉되지 않는 5개 공간에서 테라스나 루프탑 운영은 가능합니다.
5개 영업이 허용되는 장소는 신고된 건물 내 그 영업장과 건축물 외벽, 창문, 출입문 등을 두고 직접 맞닿아 있는 연접해 있는 곳으로 내 외부 직접 출입이 가능한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루프탑 같은 경우는 건물 최상층과 그 상층에 있는 옥상 등을 이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영업장과 연접한 것으로 보아서 이제 허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 군, 구청에 5개 영업 신고 후에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신고 후에 사용할 수 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뭐 불법적인 그 야외 영업을 한다면 이게 실제로 뭐 영업 정지까지 갈 수 있습니까? 처벌 수위는 어떻게 돼요? 네, 5개 영업에서 그 식품위생법 위반이 발견되면,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네. 되면은 영업장은 면적에 따라서 뭐 1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또한 적발 1회차에서는 뭐 시정 명령에서 이제 끝날 수 있는데 적발 2회차부터는 영업 정지가 시작되는데요. 적발 2회차에서는 영업 정지 7일, 3회차에서는 영업 정지 15일, 4회차에서는 영업 정지 30일, 그리고 5회차 적발 시에는 영업장 폐쇄까지 할 수 있습니다. 5번 불법 저지르면 폐쇄까지. 네. 뭐 하지만 대부분 이제 주의를 주는 계도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야장을 찾는 손님이 많고 또 행정처분은 약하니까 과태료 내고 만다라고 하는 업주들도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집 앞에 있는 치킨집도 인도에 이렇게 쫙 깔아놓고 영업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단속 들어온다고 쭉 접고 그러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손님들 착 밖에서 드시고 계시다가 다시 가게 안으로 치우라고 들어가시고 하고. 네,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뭐 또 생업을 위해서 또 그렇게 하시는데 또 이거 걸리면 과태료 세다라는 거 조심하셔야겠죠. 또 하나가 이게 뭐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네, 소음, 네. 냄새 이게 참 큰 불편일 수도 있거든요. 네네. 해결 방법 없을까요? 식품위생법 제4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를 통해 식품 접객 영업자의 영업시간 및 행위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시간을 제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밤 10시가 넘은 이후에는 뭐 영업을 하지 말라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손님들 입장에서도 술을 마시면서 큰 소리로 뭐 소리를 지른다고 하면은 예, 경범죄 맞아요. 처벌 받으실 수 있고 또 뭐 심각한 소란이 나면은 업무방해로 형법상 업무방해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이 야장에서 식사하시고 술 한잔 하실 때는 꼭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4432님도 주상복합 아파트 사시는데 야장까지는 좋은데 너무 시끄러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근데 요거는 경범죄로 네.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네네. 거죠. 근데 이것도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또 손님들한테 좀 유념하십사 네. 주의를 당부해야 되는데 또 그게 또 쉽진 않아요. 맞아요. 또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손님들께서 막 웃고 떠드시는데 거기서 그쵸.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하기가 참 어렵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좀 헷갈리는 사례 좀 보겠습니다. 종로나 을지로 아니면 부산, 여수 이런 곳에도 포장마차나 노점상에 쭉 늘어선 네네.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디까지가 합법일까요? 사실 기본적으로 노점이나 포장마차 운영은 불법입니다. 이게 다만 어허. 지자체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하거나 지정구역 운영제를 실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대표적인 우리 포장마차 거리 종로 3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종로 3가에는 뭐 포장마차 쫙 늘어져 있고 요즘 MZ들도 많이 샀습니다. 근데 이곳 포장마차 거리는 2010년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종로 대로변에 있던 노점들이 옮겨지면서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포장마차 한 곳당 테이블 4개까지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합의를 통해서 시에서 영업을 허용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구청에 신고를 한다면 도로 점용료 명목에 매년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어허. 규정 내에서 테이블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포장마차가 있으면은 불법이나 네. 하지만 지자체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하거나 지정구역 운영제를 통해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곳들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지만 구청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으면 되고 또 거기에다가 도로 점용료 네. 요금을 내야 되는 거네요. 네네. 지자체에다가 그러면 이게 또 한시적으로 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또 한창 이제 날 더워지면 편의점 앞에서 맥주 네. 한 잔씩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맞습니다. 편의점에서 뭐 술도 사오고 안주도 사오고 요거는 괜찮습니까? 법적으로 어때요? 이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편의점에서 그렇죠. 과자에 맥주 하나씩 마시는 요즘에 장면들. 외국인들도 한국 와서 해보고 싶은 네. 게 이런 거라고 하는데 맞아요. 네, 우선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는 것에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편의점 안에서 술을 이렇게 마시려는 이 행위가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따지려면은 네. 이
편의점이 휴게 음식점 영업인지 자유업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편의점에서는 일반적으로 완제품을 판매하고 편의점 업주가 별도의 음식을 조리하지 않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자유업으로 분류됩니다. 이 자유업인 편의점에서는 내부에서 술을 마셔도 됩니다. 반면 편의점 업주가 휴게 음식점 영업으로 등록한 편의점이라면 안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휴게 음식점은 커피, 아이스크림류를 만들어 팔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과 같이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해 주는 곳을 말합니다. 일부 편의점에서는 치킨을 직접 튀기거나 네. 음식을 좀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네네네. 이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해당 편의점을 휴게 음식점으로 등록합니다. 다만 업주들은 이러한 경우에서 이제 일부 공간을 한정해서 휴게 음식점으로 신고를 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휴게 음식점을 신고를 하면은 술을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 공간만 휴게 음식점으로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쪼개서. 네네. 그래서 같은 편의점이라도 휴게 음식점으로 정해진 공간이 아니면 술을 마셔도 됩니다. 근데 해당 공간이 휴게 음식점으로 된 곳에서 업주가 소비자의 음주행위를 막지 않으면 처벌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식품위생법 조항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의점이 휴게 음식점인지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거고. 네. 그리고 휴게 음식점 편의점 전체가 아니라 이제 일부 공간이 휴게 음식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보통은 이제 계산하는데 이쪽이 이제 휴게 음식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뢰인께서 예. 재판 끝나고 편의점 가서 맥주 한 캔 딱 사가지고 계산하신 다음에 딱 드시려고 했는데 예. 그 편의점 쪽에서 안 드신다고 나가서 드셔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안에서 마시면 불법이니까. 네 여기서는 이제 휴게 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이었던 거죠. 박미영님이 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편의점 앞에 어디 써 있나요? 적혀 있나요? 물어보시는데. 예, 좀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아니더라도 이제 그 업주가 막으시겠죠. 그래서 이게 참 그 규정이라는 게 또 이렇게 또 알아야 됩니다. 또 이제 근데 파라솔 같은 경우는 예. 왜 영업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파라솔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에는 다 모두 해당됩니다. 근데 파라솔이 이제 도로에 설치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않으면은 그 앞에는 테라스 정도에서 설치된 파라솔에서 술을 마시는 건 전혀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일반 음식점이든 휴게 음식점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네. 밖에서 네. 마시는 거는. 네. 또 하나 그 아파트 단지 5일장 같은 거 있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공원 같은 곳에도 푸드트럭이 오는 날들이 있고. 네네. 요거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일까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서 저희 아파트에서 어린이날 맞아가지고 장터 열리면서 근데 아이들이 좋아하기보다는 어른들이 좋아하는 족발 같은 음식 푸드트럭도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족발에 약간 가벼운 약주 한 잔씩 하시면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걸 봤습니다. 예,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에 명시된 영업 허용 장소에 따라서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지정된 장소 내에서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에서 어떤 장소들을 이제 허용한다고 적혀 있는지를 보면요. 유원지,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이런 데가 이제 허용되고 하천, 학교, 고속도로 졸음쉼터 같은 곳에서도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이제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이 푸드트럭이 이제 허용이 된 영업인지 일단은 그 부분부터 살펴봐야 되고 합법적인 영업이라고 할지라도 입주자 대표 회의 등과의 별도 계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5일장 들어오거나 뭐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들어오는 곳은 입주자 대표 회의와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아하. 허용이 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푸드트럭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따라야 될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네. 뭐 자동차 구조 변경 검사라든가 액화 석유가스 완성 검사, 위생 교육 및 건강 진단, 그리고 영업 신고 및 사업자 등록 같은 이런 행정적인 절차 하시고 행정관청에 신고하시고 영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신승호님도 그렇고 문정호님도 그렇고 편의점 밖에서나 아니면 밖에서 술 마시는 것까진 좋은데 거기에서 막 서로 담배 피우고 침 뱉고 담배꽁초 바닥에 버리고 이런 사람 너무 많다고. 맞습니다. 구청에 신고해도 아무런 조치가 안 된다. 예, 또 답답해하시는 분들 많네요. 편의점 같은 경우 또 주택가 근처에 있는 가까우니까.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또 소음도 많이 문제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해 주시고 가볍게 맥주 한 잔 담소 정도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신고는 지자체에 하는 거예요. 네, 지자체. 근데 또 그게 또 행정력의 또 한계도 있고 아이고 쉽지 않습니다. 서로가 또 배려를 그런 사회가 또 돼야 되겠고요. 윤예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에 나섭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1박 3일 일정으로 참석하기 위해 출국합니다. 이 대통령은 첫째 날인 16일 오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해 초청국 주요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집니다. 정부가 내수 회복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소 20조 원 규모의 2025년도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실은 보편 지급 대신 선별 차등 지급에 대한 검토가 있었지만 최종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 5년의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늘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합니다. 위원회는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사실상 대신하게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7번째 재판이 오늘 오전 열립니다. 오늘 재판은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임명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으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관련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국민연금은요, 18세부터 60세 미만,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미성년자의 임의 가입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임의적인 가입. 어떤 이유였을까요? 또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금융 크리에이터 손희애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주부분들도 임의 가입한다라는 거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근데 미성년자도 국민연금 가입이 되는 거예요? 네, 가능하고요. 최근에 좀 많이 가입을 하는 추세입니다. 이 국민연금 임의 가입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에서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네. 직장을 다니지 않는 전업주부나 학생, 그리고 군 복무 중인 청년, 프리랜서, 그리고 일시적으로 소득이 중단된 상태의 자영업자 등이 대표적인 대상이고요. 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나 사업장 가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는 자발적으로 내 노후를 좀 준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적으로 의무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임의 가입. 그러면 임의적으로 이렇게 가입을 하면 한 달에 얼마씩 내고 또 얼마씩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가입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현재 적용되는 기준에 따르면요. 월 최저 35,100원, 최대 555,300원까지 본인이 이만큼 내겠습니다라고 선택하는 수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실 수 있어요. 이 납부 금액과 기간에 따라서 나중에 받는 연금 수령액도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월 9만 원을 20년간 납부하시면 나중에 노후에 월 41만 원 정도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9만 원씩 20년간 납부하면 약 41만 원씩을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좀 전략적으로 가셔야 되는 게 네. 나중에 봤을 때 총 납부액 자체가 같더라도 네. 10년간 월 18만 원씩 납부한 것보다 9만 원씩 20년간 납부한 게 월 수령액이 15만 원 정도 더 많아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이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아하,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같은 금액이어도. 그리고 임의 가입한다면 임의 탈퇴도 가능합니까? 내가 원할 때 그냥 소득 없이도 가입을 했다면 나중에 복귀 어려울 때 나중에 원할 때 해지할 수도 있어요,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들어올 때는 자유로웠는데 나갈 때는 자유롭지 않으면 좀 그렇잖아요.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자유롭긴 하다. 그렇습니다. 이미 해지 가능하신 거고요. 다만 해지 시점까지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하지 않으셨다면 나중에 내가 연금 받고 싶어요라고 하시더라도 네. 일시금으로 환급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연금은 본인의 출생 연도에 따라서 수령 개시 시점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1969년생 이후의 출생자라면 만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고요. 요거는 좀 연령에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가 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요건 기준은 좀 수시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노령연금으로 나중에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납부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게 아주 기본적인 사안이고요. 그러면 이미 가입하는 것 장단점을 좀 따져봐 주세요. 네, 장점부터 좀 짚어보자면 네. 장점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국민연금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어도 내가 원하면 스스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거고요. 네. 두 번째, 가입 기간이 늘어나서 연금 수령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아까 우리 잠깐 10대 얘기를 했었는데 이 조기 가입자, 그러니까 빨리 가입하는 사람들은 향후에 추납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연금 재테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반면에 단점도 존재를 합니다. 자발적으로 매달 보험료를 납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좀 마음은 원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따라주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럼 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이라는 기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10년 미만으로 납부를 하게 된다면 반환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라는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적인 운영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연금은 수익률 자체도 우수하고 또 다른 민간연금보다 수수료가 없잖아요. 맞아요. 물론 그 안에서 국민연금공단 뭐 이렇게 운영하는 비용은 있습니다만 따로 또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시간이 또 내 편이 될 수 있는 맞습니다. 거고요. 그러면 누가 어떤 상황일 때 이 임의 가입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요? 가능한 분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주로 주부, 경력 단절 여성, 소득 중단 프리랜서, 그리고 네. 군 복무자, 그리고 혹은 은퇴가 좀 가까워진 고령자 등에게 유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업주부나 경력 단절의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결혼 육아로 경제활동을 중단했다라고 하시더라도 내가 임의 가입을 하시면 이 국민연금의 수급권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예를 들어 55세 전업주부가 임의 가입을 통해서 10년간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를 했다 하면 제가 아까 10년 강조를 했었잖아요. 네. 65세 됐을 때 연금 수급 자격 획득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군 복무 중인 청년 역시 국민연금 임의 가입을 통해서 군 복무 기간 동안에 가입 기간 미리 확보하실 수가 있고 나중에 좀 소득이 많아졌을 때 나는 이제 좀 넉넉하게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소득 생기면 추납을 통해서 연금 수령액 늘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5, 60대 고령자 중에서도 나는 지금 노후가 당장 코앞인데 네. 가입 기간이 부족하다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10년을 못 채웠다. 맞아요. 네, 그럴 경우에도 은퇴 전에 임의 가입 활용하셔가지고 이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면 나중에 연금 수급 자격을 확보하실 수가 있으니까 뭐 은퇴 직전에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이 지금 좀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한 8년 붓고 말았는데 네. 2년만 더 부으면 되는데 그때 그렇죠. 이제 임의적으로 더 넣으면 된다.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그 앞에서 이야기한 게 10대, 20대가 최근에 국민연금을 임의 가입한다라고 했잖아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 좀 많이 가입을 하는 추세인데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좀 주목을 받은데 이게 네. 연관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해 만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임의 가입자 수가 2만 4천여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요게 전년도 대비 9.3% 증가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청년층의 연금 재테크 관심 증가 그리고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올해의 그 당선 요거랑 다 맞물려져 있는 네.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18세 생일이 있는 달에 한 달만 납부를 하시고 나서 저 당분간 못 넣을 것 같아요라고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통해 가지고 일단 기간은 확보를 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당장 내가 돈을 넣지 않더라도 처음 가입한 시점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확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소득이 생겼을 때 추납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소금 납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런 셈을 미리 하셔가지고 특히나 고소득 자의 인 부모님들이 요 미성년자를 대신해 가지고 자녀를 대신해 가지고 조기 가입을 시켜주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 가입 기간. 네. 국민연금 자체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라고 했는데 복리 효과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가입하는 사람이 더 오랫동안 운영할 수 있는 복리의 힘을 또 얻을 수 있는 맞습니다. 거죠. 역시.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그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관련해서도 네네네. 이게 맥이 닿는 부분이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청년 국민연금이 도입될 수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청년 국민연금이라는 건 뭐냐면 만 18세 청년에게 네. 첫 달 국민연금 보험료 약 9만 원 정도를 국가가 납부를 해주는 대신에 네. 자동으로 가입을 시키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의무적으로요? 맞아요. 물론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건 맞아요. 없습니다만. 확정된 건 전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가입,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가입하십시오라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제도가 정착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은 의무화를 해가지고 가입 기간을 이제 모든 국민들에게 다 늘릴 수 있게 길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공약의 핵심 취지인 겁니다. 시간의 힘을 얻기 위해서 일찍들 가입하시라. 근데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일찍 가입해요? 국가에서 좀 지원해 드릴 맞아요. 테니 이런 구조. 맞아요. 첫 달은 저희가 내드릴 거고 그러고 나서 중단하셨다가 나중에 소득 생기면 그때 넣으세요라고 아하.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예전에는 이게 뭐 형평성 얘기도 막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우려가 돼서 무산이 됐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또 복지부가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를 하면서 다시 추진 동력을 얻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폐업을 했어요. 너무 장사가 안 돼서. 혹은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어졌을 때 국민연금을 중단하는 방법도 있죠. 그렇습니다. 요게 납부 예외 신청이라는 건데요. 네. 저 당장은 돈 내기 힘들어요. 좀 중단시켜 주세요라고 신청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요 유예 기간 동안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은 되지 않고요. 나중에 경제적 여유가 생겼을 때 추납제도 통해 가지고 소금 납부하시면 가입 기간으로 다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사업소득 변동이 큰 프리랜서라든지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완충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주의할 거 네. 추납제도, 그러니까 나중에 추후 납부할 수 있는 요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무한정 가능한 건 아니니까. 추가 납부 기간도 최대 10년으로 제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10년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유예랑 추납 전략은 좀 우리가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거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옥님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아들 이미 가입해서 국민연금 3년 납부하고 지난달에는 또 중단하셨다고. 오호. 약간 이렇게 냈다 멈췄다도 맞아요. 가능한가 봅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전략적으로. 맞아요. 근데 다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길게 할수록 운용 유리해진다. 측면에서 또 유리해진다. 맞습니다. 금융 크리에이터 손희애 작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동 지역 정세가 참 불안한데 우리 증시 뭐 큰 충격은 없고요. 코스피는 강보합 상황이고요. 2,896. 코스닥은 약보합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2부에서는 곽상준 부장과 함께 지금 변수들이 많이 나타난 글로벌 금융 상황에서 증시 같이 한번 또 짚어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